점도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에 없죠. 만약에 부도율이 치솟거나 은행들이 대출을 막 줄이거나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내년도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이 1.1이 아니라 1.5면 네.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수요가 안 줄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자동차 구매가 안 줄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택 수요가 안 줄겠습니까? 시장은 결국 자율적인 그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김한준 박사를 모셔보겠습니다. 닥터킴의 시장의 허와 실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닥터킴의 허실을 시작합니다. 김한준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FOMC를 말씀드렸지만 좀 소화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시장인데 저희가 이 말씀은 좀 왜냐하면 그래야 박사님이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들어보는 게 또 지금 중요할 것 같아서 FOMC 전에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또 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저희 이제 전문가님들 21분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저희 항상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일하셨어요. 21분 중에. 뭐가 유일했냐면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을 60%라고 본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21분 중에. 네. 일단 뭐 축하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21분 중에 한 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분들도 이번 FOMC 결과를 좀 의외다라고 이제 깜짝 놀라듯이 본 건데 박사님이 이렇게 미리 좀 예측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뭐 그냥 60%라는 단서를 안 달고 네. 그냥 올릴 거다. 이렇게 확언적으로 말씀드리려다가 그래도 이게 좀 확률은 높은데 네. 확률은 조금 있는데 조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60%라는 뭐 숫자적인 의미는 없는데요. 네. 살짝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뉘앙스로 60%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미국 경제가 올해까지는 성장률이 조금 좋게 나올 거잖아요. 지금 상반기에도 뭐 2.0, 2.1, 3분기에 뭐 한 3%는 아니더라도 뭐 2% 중후반은 나올 것 같고, 4%에 만약에 꺾인다면 이제 꺾이는 요인은 이제 은행의 대출 축소,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금융 여건이 악화되거나 또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그 시장 금리 자체가 경기를 끌어내리는 그러한 브레이크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적인 타이트한 이런 환경들이 경기를 얼마나 끌어내릴 것인가에 대한 조금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그걸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걸 이제 약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조금 옆에 둔다면 4분기에도 미국 GDP가 뭐 2%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다. 뭐 1%대라도 1%대 후반.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보는 뭐 그 직전 뭐 FOMC 전에 나오는 베이지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준 위원들의 상당 부분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만약에 이제 경기가 그 이후에 내년에 꺾이면 조금 급하게 내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쪽의 의견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전 모드로 물가를 일단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뭐 조금 그게 과잉 긴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년에는 이제 조금 금리를 좀 부지런히 오히려 내리는 쪽에 선택을 하는 쪽의 의원들의 숫자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11월 금리 인상을 좀 봤고요. 하지만 뭐 말씀드렸듯이 100% 올린다라는 게 조금 어려운 게 결과치에서도 점도표에 나왔지만 연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점을 찍은 분들은 19명 네. 연준 위원들 중에
사실은 뭐 1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올려야 된다. 일곱 분은 이제 그냥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10월 첫째 주에 나오는 이제 9월 고용 지표라든지 또 둘째 주에 나오는 9월 CPI 이 지표를 보면서 한 3명만 변심하면 다시 뭐 9대 10으로 네. 동결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월 지표에 달려 있다.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하면서 그거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고 네. 얘기한 게 약간 이번에 FOMC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연준의 속사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박사님이 갖고 오신 자료 네네. 점도표를 네네네. 한 번 더 볼 텐데 빨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신 부분들 있고요. 1번, 2번, 3번으로 네.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번 FOMC의 좀 총평 네. 어떻게 나왔구나, 특징이 뭐다라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설명 좀 도와주세요. 네. 첫 번째는 네. 뭐 이게 연도인데요. 네. 올해 금리를 기준금리를 이제 얼마가 좋을까? 뭐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빨간 점은 이제 중간값. 쭉 줄을 세워놨을 때 중앙에 있는 그 네. 위치. 그래서 5.625 이렇게 찍힌 거죠. 5.625로 찍힌 건데 말씀드렸듯이 19명 중에서 12명이 한 번 이상 올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10월 초에 나오는 초중순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 조금 이제 비등하게 바뀔 수가 있다.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점도표는 점도표일 뿐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에서 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거는 특히 이제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금리가 치솟은 게 2번이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의 폭을 기존의 25bp 4번에서 2번으로 이제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다 보니까 뭐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조금 금리의 상단이 높겠구나 라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튀었는데 이게 이제 어젯밤 미국장에서도 이제 이어졌고요. 그래서 내년 2번 인하가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2번으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보면 성장률을 올렸어요. 경제 성장률을 뭐 지금 보시면 1.1에서 1.5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내년에 금리 인하를 많이 할 당위성을 잃어버린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장기 금리인데요. 이게 장기간 어떻게 유지될 거냐. 이 부분은 지난 8월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조금 살짝 언급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시장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조금 더 긴축을 오래 지속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내려도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많이 못 내리는 그러한 당위성이 얼마나 있느냐, 연준 위원들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고 장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채권 시장에서 여러 가지 금리를 높게 가져가야만 되는 이러한 당위성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걸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 2.5에서 네. 더 올라가는지. 근데 지금 2.9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중립금리가 이제 요거인데요. 제일 2026년에 2.9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확언하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난 6월 FOMC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조금 많아졌다라는 것은 시장을 놀래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주장하고 있는 저금리, 초저금리, 이지머니, 그다음에 과잉 유동성,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중금리, 중물가, 이지머니가 조금 설당이 없는. 그러니까 이지머니라는 것은 연준이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어서 투자하지 말고 그냥 실물에 투자하지 말고
금융 투자해라고 이제 돈을 막 뿜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에 아주 묵직한 이러한 이슈거든요. 그 이슈를 건드린 거죠, 이번 FOMC에서.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한 몇 개월 혹은 1년 뭐 어느 정도 끝이 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사는 초저금리 시대에 익숙한 그 부분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확신이 있는 것과 기준 자체가 패러다임 네, 자체가 맞습니다. 변하는 네. 건데 하는 두려움이 오는 거는 좀 다르다. 네, 다르죠, 네. 의미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 쪽에 인플레이션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자산시장, 엄밀히 말하면 실물 인플레는 낮게 나오고 자산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실물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2010년 이후에 지속됐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약간 이제 까리까리했죠. 약간 애매했는데 이게 좀 물가가 안 잡히는 거 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것 같다라는 좀 불안감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이론적으로도 지금 많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물 인플레이션이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시대는 조금 실물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항상 자산 인플레이션만 높은 그런 상황이 주식시장에서는 최고잖아요. 금리는 낮은데 돈은 많고 그런데 기업들은 조금 어쨌든 장사를 잘하고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장세의 혜택을 가장 주식시장이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뭐 아예 그냥 뭐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더라도 기존 패러다임에 약간 시프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베이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그때 또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4년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 시점을 어떻게 보시냐 이제 21분한테도 여쭤봤었는데 박사님께서 9월 이후라고 대답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당초에는 한 빠르면 5월, 6월까지도 어쨌든 상반기 완 6월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9월 이후라고 예상을 이미 네. 하셨었는데 지금 보면 인하가 4번에서 2번으로 네. 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맞을 네.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저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네. 금융적인 상황에서 긴축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도율이 치솟거나 은행들이 대출을 막 줄이거나 상업용 부동산에서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이런 금융적인 돌발 상황이 없다면 내년도에도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괜찮다면 연준이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이 1.1이 아니라 1.5면 네. 그거는 장기 추세 성장률 1.8%에 거의 가까운 그런 성장률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점도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제 나온 점도표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에 없죠. 근데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가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수요가 안 줄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자동차 구매가 안 줄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주택 수요가 안 줄겠습니까? 시장은 결국 자율적인 그러한 조정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놀라운 자정력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원가 상승이라든지 또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를 끌어내릴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끌어내리다 보면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네. 부도율이 올라가고 또 이 은행이 대출을 줄이네, 우리도 줄이자 이러면서 신용경색이 오거든요. 그러면 신용경색이 오다 보면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뭐 한두 개 터질 게 한 서너 개 터질 수도 네. 있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약간 무질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시장이고 또 그렇게 무질서한 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질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파월 의장도 어제 대출 여건이 좀 중요하다라는 제가 그거를
읽었는데 네네. 그런 은행들의 어떠한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죠. 연준 위원들도 그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베이스 시나리오로는 내년도의 성장률이 1.5%. 그러면 금리 인하는 없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돌발적이랄까요.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내년도 금리 인하는 없거나 인하해도 거의 한 4분기, 한 9월 이후, 잘못하면 뭐 한 12월, 2025년을 내다보면서 경기가 이제 위축되는구나. 이게 나와야 분기 성장률이 쭉 1.5% 가다가 내년 4분기에 0.2% 이렇게 툭 떨어질 때 그때 인하를 하죠. 그래야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내년도에 1.5%의 성장률이 분기별로 계속 유지가 되면 물가가 어제 연준이 얘기했던 근원 PCE 물가보다는 2.3%보다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보다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근원 PCE 물가는 조정을 안 했어요. 네. 어제 PC에서 SEP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저는 12월에 내년도에 대한 근원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3개월 후에 이제 SEP가 나올 때 그러면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계속 미뤄지는 거죠. 뒤로. 박사님 지금 말씀을 조금 단순하고 격하게 받아들이면 네. 어느 한 군데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인하는 맞습니다. 당분간 없다. 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파월 의장도 아마 망가질 거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경기는 항상 유가가 예를 들어서 120불 가는데 어떻게 경제가 멀쩡하겠습니까? 현재 소비가 어떻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이외의 경제부터 먼저 망가져서 아이폰 수출이 안 되고 테슬라가 안 팔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도 지금 다른 나라 경제랑 굉장히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미국 혼자 좋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그렇게 미국만 좋고 나머지 나라는 죽쓰고 이런 경제가 지속되기 어렵거든요. 결국 그러한 한계 지점을 통해서 임계점을 향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거죠. 네. 미국도 다른 나라의 경제의 둔화의 부메랑의 효과를 부정적인 효과를 조금 받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 간밤에 미국의 뭐 10년물 국채도 그렇고 국채 금리가 상당히 또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년물 뭐 4.3 굉장히 중요한 레벨대인데요. 이런 네. 말씀 서로 나눈 게 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네, 시장 금리가 굉장히 장기물일수록 어제도 네. 많이 튀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의 딜레마에 시장은 빠져 있다. 네. 금리가 오르면 이제는 금융적인 상황 때문에 또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적게 내린다는 혹은 인플레이션이 적게 잡힌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또 저항선을 뚫은 거는 약간 수급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또 시장에서의 트레이딩적인 요인이 어제는 또 가세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금리가 올라가면 어쨌든 시장은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그거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서 금리가 이제 시장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그 연착륙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경기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 경기가 망가지면 기업 실적도 내년도에 S&P 500 EPS 10%대 증가율은 우리가 너무 높게 본 게 아니야? 라면서 이제 조금 실적에 대한 좀 불안감.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높잖아. 시장이 주가가 조금 설당이 좁아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조금 불안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마켓은 지금 시장 금리의 딜레마에 완전히 빠져 있다. 올라가도 문제고 내려가도 문제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그걸 뭐 반영한 게 어제 그냥 스트레스를 반영한 거죠. 주가로.
이 레벨대가 상당히 또 계속 말씀드리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수치까지도 우리가 맞습니다. 이 정도 수치까지도 제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요. 예, 저도 4.3이 기술적 저항선이기 때문에 네. 조금 4.3은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0년물이요. 그래서 4.3을 찍으면 이제 고점을 찍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한 6개월, 12개월 이후에는 내년 중반 정도에는 한 3.0 정도에 안착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국채 10년물의 밴드는 3.0에서 한 4.3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4.3을 위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뚫었던 팩트는 어제 그 연준의 FOMC 어쨌든 스트레스를 조금 더 이어서 받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특히 이제 어제 뭐 경기 선행지수는 조금 빠져서 나왔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1,000건, 또 2만 건 줄었거든요. 여전히 고용이 네, 탄탄하다. 그래서 네. 고용 시장이 언제 둔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신경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 중에서 고용임금, 재정지출, 뭐 국채금리 결정에 관련된 지금 그래프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보여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거든요. 요 차트는 네. 이제 미국이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고용 비용입니다. 네. 고용 비용이라는 것은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도 이제 다 계산한 거고요. 분기별로 나오고요. 파월 의장도 이걸 중시한다고 얘기했고 월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장기 금리랑 이제 비슷한 추세를 보이죠. 근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고용 비용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결국에는 고용 비용이 이제 조금씩 고용 시장이 이제 널널해지면서 좀 임금 상승률을 둔화시키면서 서비스업 쪽에서의 물가를 좀 진정시키지 않을까. 이 점선이 향후 12개월 내에 기대되는 제가 보는 노동 비용 한 0.7%, 국채금리 한 3.0%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정확한 상관계수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노동 비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한 3.0 정도에서 조금 균형점을 찾을 거다. 이제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보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는 조금 길게 가지는 않을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3.0이라는 것도 사실은 높잖아요. 미국채 3.0이면 그래도 높은 거거든요. 네. 얼마나 높으냐면 지금 이게 금리인데요. 2017년에서 2020년 2월 팬데믹 직전까지의 평균이 2.4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근원 PCE 물가가 1.7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7 도달은 뭐 아주 좀 아주 요원하잖아요. 아주 멀리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조금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재정 적자가 지금 크잖아요. 재정 적자가 오늘 안 갖고 왔나요?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내년까지 어쨌든 재정 지출을 굉장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국채 공급량을 늘리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국채 금리는 좀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3.0% 근원 물가에 내년도에 도달한다면 뭐 한 3.0이나 뭐 한 2.8이나 이 정도에 도달한다면 국채 금리는 한 4% 언저리가 조금 공정 가격인 거죠. 그래서 4%를 깬다라는 것은 네. 바꿔 말하면 경기가 이제 꺾이고 있구나. 3%가 가는 게 이제 경기가 조금 식고 있구나. 노동시장이, 고용시장이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에서 30만 건, 40만 건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데 30만 건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가 조금 뭐 완전히 식는다기보다는 너무 과열돼 있는 분위기에서 미국 혼자만 그게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만약에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도 지금 한 4.4%에서 4.0, 한 3.5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FOMC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고금리로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받아들고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좀 생각이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쉽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아래로도 네. 위로도. 어제도 정부 쪽에서도 좀 예의주시하겠다, 중요한 상황이다 네. 이런 언급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에서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지금 주택대출이 지금 최근에 는 바람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로 느는 바람에 조금 금리 인상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정부와 좀 통화당국의 엇박자. 그러니까 고금리는 사실은 지금 서민들과 많은 경제 주체들의 특히 취약차주들한테 지금 쥐약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어려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출을 어쨌든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좀 봐야 되는지 그런 의도에서 이제 대출을 이제 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 한국은행은 이제 그런 한국은행의 속내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서 네. 그런 말은 써 있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한국은행은 생각 같아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리고 싶어 하겠죠. 경기를 본다면. 그런데 왜 못 내리냐? 가계부채가 더 늘면 결국에는 금융 건전성이 훼손이 되고 더 문제가 되고 하는 더 딜레마죠. 그렇다고 올리면 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연준을 보고 있는데 근데 연내 한 번 더 올리면 더 벌어지잖아요. 네, 11월 1일 날 만약에 올리면 네. 우리나라 금통위가 10월 19일인데 10월 19일에는 손대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뭐 열흘 있으면 11월 11일 FOMC가 있으니까요. 선제적으로 네. 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11월 1일 날 만에 하나 25일을 올린다 네. 하면은 우리나라 11월 하순인가요? 하순의 마지막 올해 금통위에서는 굉장히 고민되죠. 굉장히 고민됩니다. 3.5%에 5.75 네. 금리 차이가 주는 스트레스는 있거든요. 거기다가 엔화도 약세죠. 최근에 위안화도 조금 부채 조정 문제 때문에 약세죠. 전 세계 달러 강세 기조죠. 이런 상황에서 원 달러가 1,400원을 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어디 있겠습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씩 이탈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말 좀 딜레마에 더 빠지게 만드는 그런 거시 환경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금리 차가 뭐 지금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예상보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 때 예상보다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네. 상황인데 2배인가요? 그렇게 벌어져 네. 있는 상황인데 더 벌어지는 건 당연히 부담스러울 텐데 선제적으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네. 수출도 살아날 기미가 아직은 좀 네, 중국과 네. 반도체가 이제 관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딜레이되고 네.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저하고가 되겠지만 거의 미미한 그러한 뭐 계속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저하고 얘기 나오다가 상저하저도 요즘 많이 거론이 네.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닥터킴의 허허실실 김현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